안녕하세요. 지난번 안정형 허혈성 심질환에 이어서 오늘은 급성 광상동맥 증후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안정형 허혈성 심질환 강의에서 처음에 시작했을 때 혈전, 색전 이런 거에 대해서 개념들을 명확하게 구분을 할 줄 알아야지 약물 치료학적으로도 이해가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도 용어들이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 것들이 나열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비슷해 보이는 단어들이 어디서 차이 나는지를 이해를 하고, 그래야지 그 각각의 개별적인 약물 치료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개념에 대해서 완벽하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다 혈관이 막힌 거를 어떻게 뚫고 그런 약물 치료학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관상동맥 질환이라고 저는 크게 묶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상동맥 질환이, 관상동맥이라는 것이 심장으로 공급하는 이 혈관을 관상동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관상동맥에 질환이 생기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막혀버리면 내 심장에 산소를 요구는 하는데 혈액이 공급이 안 돼서 산소를 공급해 줄 수가 없어. 예, 그런 관련된 질환들을 관상동맥 질환이라고 하고요. 다르게 말해서는 허혈성 심질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혈이라는 거는 내가 조직이나 기관에 원하는 만큼의 혈액을 공급해주지 못하는 상황을 허혈이라고 하고, 다르게 말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 수요가 공급보다 커질 때 허혈 상태가 이루어진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허혈성 심질환이랑 관상동맥 질환이랑은 거의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관상동맥 질환 안에서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안정형 허혈성 심질환이 나오고, 오늘 배울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조차도 구분이 안 되면 지난번에 배운 거랑 오늘 배우는 거랑 도대체 차이가 뭐지? 하는 의문점이 생길 수 있는데, 일단 이렇게 먼저 구분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안정형 허혈성 심질환과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을 구분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자, 이게 관상동맥이에요. 이 동그란 게.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게 심근세포예요. 그래서 관상동맥을 통해서 심근세포로 산소를 공급해줘야 되는데, 지난번 그림에서 표현해드렸듯이 내 관상동맥이 한 50% 정도 막혔어요. 어떻게? 내피세포에서 죽상동맥 경화증으로 인해서 내피세포에서 이렇게 혈관 내피에서 밀고 올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관상동맥이 한 50% 막혔어. 막혔으면 내가 여기 심근세포에 산소를 공급해줘야 되는데 원활한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태가 안정형 허혈성 심질환이고, 그러면 급성관상동맥 증후군 오늘 배울 건 뭐냐? 이게 파고 들어가다가 이게 터져버리는 거예요, 혈관이. 그러면 혈관이 터져버리면 지난번보다 더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혈관이 터져버려서 혈소판이 거기에 붙어버리고 혈액의 응고 과정을 통해서 혈전이 생겨버리면 내가 혈관이 좁아진 거를 더 넘어가서 이제 혈관이 완전 막혀버리는 방향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차이는 내 죽상경화반이 파열이 됐냐, 파열이 안 됐냐의 차이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안정형 허혈성 심질환 같은 경우는 사실상 내가 혈관이 그렇게 막 심하게 막힌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막 운동을 하거나 내 심장에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필요한 상황이 아닌 곳에야 통증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이 죽상경화반이 파열이 돼가지고 이미 내 혈관이 많이 막히는 방향으로 간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같은 경우는 막 심장이 엄청 쥐어짜이듯이 아프고, 약을 먹어서 니트로글리세린이나 이런 걸 먹어서 신속한 완화가 되지 않는 상황에 이미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은 또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여기서 좀 헷갈려지거든요. ST 분절, 내 심전도 그래프에서 ST 분절이 상승했냐, 상승하지 않았냐로 구분을 하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상 우리가 약사로서 ST 분절까지 판단을 하진 못하니까, 대략적으로 ST 분절이 상승했다 하면 내 관상동맥이 100% 막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BST 분절, ST 분절이 상승을 안 했다 하면 아직 100%까지는 아니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ST 분절 상승 심근경색증은 스템이라고도 부르는데 어쨌든 100% 막힌 거죠. 가장 심각한 상황이겠습니다. 그리고 ST 분절 상승 안 한 거는 또 어떻게 나뉘냐? 불완전 협심증과 BST 분절 상승 심근경색증으로 나뉩니다. 아이고 어려워라. 그러면 이거는 엔스템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나뉘냐?
퍼센테이지로 또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불안정 협심증, 엔스템이 둘 다 부분적인, 이거에 대비해서 부분적으로 막혔고, 이거는 한 70% 정도, 이거는 한 90% 정도 막힌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어쨌든 이거는 이 두 가지는 부분적인 폐쇄지만 죽상 경합안의 파열은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지난번에 배운 안정형 허혈성 심질환보다는 더 안 좋은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불완전 협심증과 엔스테미를 나누는 기준은 뭐냐? 이거는 이게 혈액의 공급이 산소의 공급이 잘 안 이루어지면 이 심근세포가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70%면 이 심근세포가 많이 죽더라도 심근효소가 방출이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엔스테미 같은 경우는 심근효소가 유출이 되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엔스테미와 스테미의 공통점은 많이 지금 심근세포가 죽어서 심근효소가 밖으로 유출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트로포닌, 심근효소인 트로포닌이 검출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불완전 협심증은 그런 상황은 아닌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차이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가장 지금 심각한 상황인 스테미에서는 우리가 어떤 처치가 들어가야 되냐면, 일단 100% 막혀버렸잖아요. 우리가 100% 막혀가지고 거의 지금 죽을 것 같은 환자가 응급실로 왔을 때 이 사람한테 약만 주고 해결될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응급적인 처치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PCI와 혈전 용해제의 방법이 있겠는데, PCI는 뭐냐면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 관상동맥에 혈전이 생겨서 막혀 있으면 거기에 스텐트를 집어넣어 가지고 벌린 다음에 그 피떡을 밀어내고 벌려서 고정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막혀 있던 관상동맥으로 혈액이 공급이 되겠죠. 이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같은 경우는 90분에서 120분 이내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병원에 도착해서 90분 이내로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만약에 내가 병원에 도착했는데 PCI를 해줄 수 있는 의사나 직원분들이 없어, 아니면 기구들이 없어, 그러면 다른 병원까지 30분 이내로 가서, 그러니까 90분에서 120분 이내로 PCI를 해줘야 되고, 120분보다 1분이라도 넘어가면 PCI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로운 효과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CI를 120분에 할 수 없으면 이제 혈전 용해제를 투여를 해야 되고요. 혈전 용해제를 투여하는 것도 30분 이내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응급적인 처치로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이 응급적인 처치가 끝나면 약물적 치료로 보조요법으로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약물요법은 우리가 혈액의 응고 과정을 봤을 때 1차적으로 혈소판 응집해서 혈소판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응고 과정을 통해서 그 피브린 해서 피떡이 생성되잖아요. 그래서 항혈소판제와 항응고제를 사용해서 보조요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항혈소판제에서는 아스피린과 P2Y12 이니비터를 통해서 DAPT, 이중 항혈소판 요법을 사용하고요. 그래서 P2Y12 같은 경우는 최소 1년 이상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P2Y12에는 뭐가 있죠? 클로피도그렐, 프라슈그렐, 티카그렐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PCI를 할 때는 뇌졸중이나 일과성 허혈설 발작이 없으면 프라슈그렐이 클로피도그렐보다 더 권장된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GP2B3A 이니비터 같은 경우에도 항혈소판제의 하나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필수는 아니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넣거나 안 넣거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응고제에는 헤파린을 IV로 투여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이제 혈전 용해제 같은 경우는 아까 PCI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30분 이내로 해주라고 했는데, 그 종류로 알테플레이즈, 테넥테플레이즈, 레테플레이즈, 스트랩토키네이즈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PCI를 120분 이내로 못하면 혈전 용해제를 써야 되듯이, 혈전 용해제에도 금기사항이 있으면 무조건 PCI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종류가 뭐가 있냐면, 2개 내 출혈 병력이 있거나 3개월 이내로 허혈성 뇌졸중 병력이 있거나 심각하게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는 혈전 용해제가 금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장되지 않는다의 정도의 수준은 문제로 내기 애매하겠지만, 금기가 된다는 상황은 굉장히 문제에서
판단하기가 좋은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몇 가지 더 기준이 있는데 크게 봤을 때는 그냥 뭔가 출혈이나 이런 위험이 있는 환자 같은 경우는 혈전용해제가 좀 금기가 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고, 요요가 생기면 명확한 금기 기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스테미 환자에서 뇌혈 관상동맥이 100% 막힌 환자에서 응급처치와 보조요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혈전용해제 보조요법 설명 안 드렸네요. 항혈소판 제 아스피린 P2Y12 이니비터 쓰는데, 여기서는 P2Y12를 최소 14일 이상 써줘야 되고, 그 P2Y12가 클로피돌그렐만 임상적으로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에 PCI에서의 보조요법으로 이 세 가지가 다 되고, 프라슈그렐이 클로피도그렐보다 조금 더 권장된다, 이렇게 이해를 했다면, 여기서는 P2Y12가 클로피도그렐밖에 입증이 안 됐기 때문에 다른 거를 생각할 필요는 없겠죠. 항응고제에서는 헤파린 IV, 에녹사파린, 폰다파리눅스를 사용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테미까지 지금 다 설명을 드렸고요. 엔스테미, 완전히 막힌 건 아니고 한 90% 정도 막힌 환자다. 그러면 이 사람이 병원에 왔어. 그러면 이 사람을 똑같이 100% 막힌 사람처럼 일단 뚫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위험성을 판단해요. 이 사람이 막힐 수 있는 좀 위험이 큰 사람이다 하면 고위험군에 넣고요. 막힐 위험이 이 스테미 환자처럼 막 크지 않아. 그러면 저위험군으로 넣습니다. 그래서 저위험군 환자는 허혈 기반 치료라고 하고, 이 허혈 기반 치료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내과적 치료, 약물적 치료로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고위험군은 PCI나 KBG. KBG가 뭐냐면, 아까 PCI는 이렇게 막혀 있으면 스텐트 집어넣어서 뚫어버리고 벌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KBG는 여기가 막혀 있으면 우회할 수 있는 혈관을 만들어가지고 막힌 곳을 우회해서 뚫려 있는 곳으로 피가 흐르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PCI에서는 여기 위에 스테미 환자에서의 PCI의 보조요법과 마찬가지로 약물적 치료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KBG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중요하냐면, 이 P2Y12 이니비터를 약물 치료로 사용하는데, 이 각각이 KBG 수술하기 전에는 클로피도그렐은 5일 전 중단, 프라슈그렐은 7일 전 중단, 티카그렐러는 5일 전 중단 해주는 것이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프라슈그렐은 여타 P2Y12와 다르게 출혈 위험이 조금 더 크기 때문에 5일이 아니라 7일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저위험군 환자의 경우에서는 똑같이 이제 항혈소판제와 항응고제를 보조요법으로 약물적 치료로 사용하고, 항혈소판제로 아스피린 81mg 평생 복용해주고, P2Y12를 최소 12개월 이상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티카그렐러가 클로피도그렐보다 더 우선시되고요. 프라슈그렐은 출혈 위험이 높기 때문에 허혈 기반 치료, 엔스테미의 허혈 기반 치료에 P2Y12에는 프라슈그렐러를 쓰지는 않는다라는 거 중요한 점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항응고제로는 헤파린 IV와 에녹사파린, 폼다파리눅스를 사용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제가 일단 지금 원사이클을 돌리는 목적은 전 단원을 빠르게 핵심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 사이클, 세 번째 사이클 갈수록 자세하게 들어갈 텐데, 사실 자세하게 들어가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이 이렇게 큰 골격을 만들어 놓고 공부하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이 골격을 토대로 살을 붙여나가는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훨씬 공부하는 데 수월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